안녕하십니까. 저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교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제개혁이 국가의 정부의 중요 정책이 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행정쇄신, 규제 완화 또는 성장 저해 요인의 해소 등의 용어로 규제개혁이 쭉 추진되었고,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규제 개혁,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규제 혁파, 이제는 막 규제 파괴, 그러다가 이제 규제 품질 관리, 스마트 규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서 규제 개혁이 또는 규제 혁신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 전봇대라고 표현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하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의 그 적기 규제라고 그래서 자동차 도입 당시에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이제 예를 드셨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모래주머니라고 표현을 해서 국제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에게 모래주머니를 발에 채운 것 같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역대 정부가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규제 개혁 다양하게 정의가 됐지만, 사실은 국제기구나 학문적으로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부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 목표가 있다 할 때 그것이 과연 규제로 달성돼야 되느냐, 아니면 규제라면 지금 하는 규제가 적절한 것이냐, 그런 것을 따져서 다시 말하면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개혁 또는 규제 혁신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사실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죠. 사실은 그 결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초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제 정세의 불안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곡물 가격이 급등해서 그것이 국내로 몰려와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인상으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국제 유가를 낮출 수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국제 유가에 의해서 발생한 부담을 우리 내부적으로 효율화를 통해서 흡수하면 우리 경제는 그만큼 부담이 적고 오히려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과 그리고 투자 기회를 새로 발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면 바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우리가 흡수해낼 수 있는 기대 효과, 지금 가장 당면한 규제 개혁의 효과라고,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규제 개혁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국민 생활에 상당히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관청에 가서 편법을 선택하는 이러한 관행들이 있었는데, 규제를 오히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면 굳이 부정부패가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 안전, 소비자 보호 이런 데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환경이 망가지고 또는 수질이 나빠지고 또는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 것이 규제가 없어서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 있는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혁신을 통해서 오히려 규제의 준수율을 높이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환경은 더 깨끗해지고 산업안전, 소비자 보호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 국정 과제가 민간에 의한 경제 활성화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확대해서 신산업을 개발하고 그리고 혁신을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규제 개혁을 통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극대화되는 경제를 만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 10위권의 규모가 큰 경제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제도의 국제화가 필요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규제 개혁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긴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IMF 직후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규제를 개수를 세보니까 한 15,000개가 됐습니다. 그 15,000개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IMF 직후에 김대중 정부가. 그래서 약 7,500개 정도의 규제가 남았었는데 그 이후에 언론이나 기업인들의 평가는 규제가 반으로 줄었는데 그렇게 체감 규제 완화 효과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규제의 문제는 규제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의 문제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실제로 대한민국과 같은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이제 규제를 무조건 줄이고 없애고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규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제 수단을 품질을 개선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도 바로 규제의 혁신, 규제의 품질을 향상하는 혁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량 규제인가? 우리나라의 규제의 문제는요,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의 설문조사를 보거나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가 유난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외국의 경험을 보면 환경이나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규제가 더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유달리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규제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지적하는 것이, 또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것이, 이 관청의 간섭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간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일부이기도 한데, 민간이 무슨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관청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으로 보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규제들이 민간은 자유방임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할지 모른다는 일종의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같은 어떤 자애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자애로움에서 비롯된 규제도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은 항상 지도와 계몽의 대상이고, 풀어놓으면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할 것이라는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규제가 만들어지고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 현장에 가보면 관청에서 나온 분들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간섭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불량 규제의 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규제들이, 많은 규제들이 이 절차나 기준이 불투명하고 모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호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재량권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나 절차를 모호하게 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니까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량권을 가진 규제권자들은 권한을 오남용하게 되고, 이와 비례해서 부정과 비리도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한국의 관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바로 우리나라의 규제의 많은 규제들이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됩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그 법의 취지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또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 최고 경영자는 누구인지, 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규제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이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사고만 나면 소나기 붙듯이 규제가 쏟아집니다. 건물이 무너졌다,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럼 마치 규제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양 규제가 막 생깁니다. 최근에는 홍수가 나서 반지하에 그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 이제 반지하를 아예 못 살게 하겠다, 금지하겠다, 이런 규제들이 막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정서 또는 정치인들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바로 즉흥 규제로 반영되다 보니까 규제를 만들 때 환경이든 안전이든 항상 최선의 기준과 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들 때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기준과 절차를 규제하다가 막상 현실에서는 그 규제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사실상의 무규제 상태를 초래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업계에서 많이 지적하는 게 화학물질 관리법인데요. 이게 너무 이상적으로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이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법대로 하자면 차라리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규제 개혁, 규제 품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규제를 지키도록 현실화하고 그 대신 그 기준을 준수율을 높여서 확실하게 지켜지도록 하면 오히려 국민 생활이 또는 산업 안전이 역설적으로 더 잘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준법 투쟁이 가능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투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규제 중에는 오히려 법대로 하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다는 뜻이겠죠. 최근에 최저임금이 급속히 올라가면서 지금 10,000원이 초과됐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니까 최근 정부 통계를 보니까 근로자의 15%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은 법이고 현실이 따로 갑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주들은 악덕업주가 아닐 겁니다. 대부분 도저히 지불 능력이 없어서 선의의 범법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규제를 강요하면 오히려 선의의 범법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오히려 진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같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제가 어디 홍대 앞에 한번 지나가다가 하도 이상한 플래카드를 한번 봤습니다. 그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데요. 영업정지 무시, 과다 보조금 규제 무시. 그러니까 지켜지지도 않는 규제를 남발하고 안 지키는 국민을 탓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켜질 수 없는 규제를 만든 정부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규제에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사전 규제입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원칙 금지입니다. 소위 포지티브 리스팅이라고 해서 법에 명기된 것만 가능하고 법에 없으면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그런 규제 행정 관행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전 규제로 원칙 금지를 했느냐? 허가제, 인가제 이렇게 아무나 못하게 막아놓는 것은 진입장벽을 쌓는 것인데 이게 대다수의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전제하고 규정과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자의 취향이 변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기술이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산업과 상품이 막 시장에 나오는데 이게 규제가 뒷다리를 잡는 것이죠. 법에 없으니까 불법이다.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금지가 된 타다 금지법.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다를 만든 사람은 우리나라의 규제에 그 틈바구니를 이렇게 좀 다니면서 합법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사업 형태를. 그런데 결국은 법을 만들어서 그것조차 싹을 잘라버렸죠. 물론 나름대로의 국회에서 정한 법이니까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사전 규제로 법에 없으면 불법이라고 전제하는 규제 집행 관행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10대 유니콘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는 아예 불법 사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의와 정직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전적 규제 풍토가 우리나라 기업과 민간의 창의력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또 안타까운 그 사실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집 한 채라도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규제는 이 중복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뭘 하려면 여러 군데서 찾아옵니다. 무슨 고압 보일러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은 노동부의 산업안전, 환경부, 지자체 이런 데서 와가지고 계속 같은 내용의 검사를 하고 인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보고 의무가 여러 부서에 요구된다든지 유사 내용의 검사나 교육이 반복된다든지 심지어는 상충되는 규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나 또는 정보통신부에서 사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거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볼 때는 그거는 담합이다 이거죠. 그러면 기업은 중간에서 주무부처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에 위배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참 중간에서 안타까운 거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짓든 건설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여러 부서가 걸려서 중복 규제가 많은데 규제의 곱셈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군데서 잘해줘도요. 한 군데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질긴 규제 하나가 규제를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은 공무원들이 무슨 밥그릇 지키기 때문이다. 뭐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다. 공무원들은 세상 기술 변화를 이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 탓을 하는데 제가 이 분야를 연구를 해본 느낌은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비용 불량 규제를 생산하는 어떤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게 저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산과 인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어느 정부 부서를 가도 항상 사람이 모자르다고 하고 예산을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딱 붙잡고 있죠. 기획재정부죠 지금은. 인력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조직 마음대로 어느 장관 어느 도지사도 마음대로 사람을 늘리고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장비도 첨단 장비로 바꾸면 더 좋겠고 환경감시원도 늘리면 좋겠는데 예산 당국에서 예산 배정 안 해주고 또 정부의 조직 늘려주지 않고 인력 안 늘려주니까 남는 게 뭐겠습니까? 풍선 효과죠. 규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뭐는 하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수질보전구역에 그냥 아예 음식점 허가 안 내주는 겁니다. 축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예산과 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민간의 비용으로 민간의 규제 부담으로 우회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사회적 비용이 외부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 100억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민간의 비용 500억, 1000억으로 해결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주무부서가 예산을 따는 것이 힘드니까 아예 규제로 민간이 규제를 준수하게 특정 정화조를 설치해라 이렇게 의무화하면 규제를 만든 공무원은 예산 들 필요가 없죠. 정화조 시설의 스펙에 맞는 시설은 민간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의 비용으로 규제 효과를 얻어내려는 요인. 그리고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 의욕이라고 제가 따옴표를 표시했는데요. 과도한 업무 의욕의 다른 말이 이제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전직 공무원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밥그릇 지키기 안 한답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후는 저는 이제 그런 표현 안 씁니다. 과도한 업무 의욕. 다시 말해서 우리 부처의 업무는 우리 거다 이거죠. 왜 우리 부처의 업무를 다른 부처가 간섭하느냐. 이러한 일종의 영역 다툼이 있고 그래서 서로 중복 규제도 생기고 과잉 규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상의 세금입니다. 한 줄짜리 규제라도 그것이 국민에게는 피규제자에게는 시간과 돈과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는 일종의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세금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현금으로 내는 세금은 국회에서 세법을 통해서 징수하고 그리고 예산 결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규제라는 감춰진 세금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환경규제든 안전규제든 가격규제든 그 주무부서가 더 잘할 거라는 전제하에
규제권자에게 규제의 백지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규제 절차 기준부터 집행까지 주무부서가 다 하니까 이것은 마치 세금 징수권을 그냥 국세청에게 백지 위임한 거나 같은 일종의 과잉 규제가 생기는 구조적인 요인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냄비 여론이나 국민 정서, 정치 논리,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소나기처럼 규제가 나오는데 무슨 사고가 터지니까 그 다음날 대책이 나왔습니다. 반지하에서 가족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 그 다음날 바로 대책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인가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은데 사고가 나고 이틀 뒤에 대책이 나왔다. 이런 걸 우리는 졸속 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라는 것도 예산이나 인사조직처럼 범정부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행정학에 그런 유명한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정부 조직은 업무량이 늘지 않아도 조직 자체는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부 예산도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정부 조직은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늘어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부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통제를 하고 인사조직은 행정안전부가 통제를 합니다. 어느 장관 어느 도지사도 마음대로 예산 쓰고 마음대로 사람 늘릴 수가 없게 돼 있는 이유는 그냥 놔두면 자꾸 늘어나니까.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게 바로 정부 규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 규제는 또 규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백지 위임이 돼 있는 상태니까 과잉 규제, 집행자 편의의 규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나 예산이나 또는 법제 관리처럼 제3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부처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음대로 규제를 만들 수가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규제 품질 관리의 구조적 접근인 것입니다. 예산이나 인사조직이나 정부 규제나 범정부적인 횡적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셨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규제 혁신에 관해서는 사실 그분이 행정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이시고 규제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취임하시자마자 두 분이 우리나라의 규제 혁신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규제 혁신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핵심적인 건 그 가운데 보이시는 규제 심판 제도입니다. 사실은 1980년대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규제 혁신 규제 완화 해왔는데 왜 잘 안 됐냐 하면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규제를 받는 경제단체나 국민들이 이런 규제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그 관청에 가서 읍소를 해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규제를 풀어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는 그 규제 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읍소형 규제 개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읍소형, 상향식. 관청에 가서 부탁을 해야 풀어주는. 그러니까 선심 쓰듯이 풀어주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 개혁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 개혁을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평가하자. 과거에는 민간이 풀어달라고 하면 규제하는 사람이 그걸 왜 풀어야 되는지 민간이 설명해야 됐다면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민간이 이러이러한 규제가 문제가 많으니 풀어주십시오 하면 규제를 하는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판부에 와서 이 규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이 규제 수단은 적정하다는 것을 규제심판들한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입증 책임이 이제 바뀐 것이죠. 이것이 과거와 다른 하나의 이노베이션이고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그랬는데요. 규제 혁신이 국가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다 보니까 여러 부처에서 다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 트랙을 거치면서 규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분산됐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종의 1, 2, 3심 제도를 해서 일선 규제 부서에서
규제 혁신을 하고 거기서 이익 집단이나 이해관계자하고 합의가 안 된 거는 국무총리실의 규제 혁신 추진단 규제개혁위원회로 올라오고 거기서도 합의가 안 되는 중요한 덩어리 규제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상정이 되는 그래서 일종의 종적 1, 2, 3심 제도의 규제 심판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거와 같이 횡적으로 여러 부서가 서로 경쟁적으로 규제 혁신을 한다고 하는 에너지 분산형이 아니라 오히려 3심제로 오히려 규제 혁신을 좀 더 심도 있게 소통 있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차 검증하고 2차 검증하고 3차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유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규제 혁신을 역대 정부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없는 규제는 풀어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하고 이해관계자가 없으면 그거는 다 쉬운 거예요. 그냥 다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규제들은 소위 덩어리 규제들입니다. 복합 규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 보호, 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형 매장에 대한 영업 규제, 한 달에 2번씩 의무 휴무 같은 거요. 또 생활안전, 부동산 규제,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규제가 강화됐다가 요즘 또 오히려 너무 과잉 규제라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들, 또 안전 규제, 금융 규제, 재벌 규제, 환경 규제, 교육 문화, 소비자 보호 이런 규제들은 사실은 정책적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규제 혁신, 규제 개혁이 그거를 없애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규제 대안은 없는지를 살피면서 혁신해 나가자. 예를 들자면 지금 대형 매장에 한 달에 2번씩 의무 휴무 같은 거요. 많은 소비자들은 그거 의무 휴무 주말마다 한 달에 2번 쉬게 하는 거 불편하다. 그러고 있죠. 그러나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은 그거 없으면 우리 손해보지 않느냐라는 또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흑백 논리로 없앤다, 놔둔다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편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중간 협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생활안전이나 소비자 보호나 아니면 수도권 규제나 부동산 규제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가 정책으로 정한 정책 목표는 규제 개혁과 상충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규제는 나름대로 정당한 공익 목적이 있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환경 보호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누가 소비자 안전 보호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검증하고 더 좋은 규제 수단으로 정책 수단으로 바꿔나가자. 이것이 규제 혁신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표는 정당한데 오히려 과거에 목표가 정당하니까 무슨 수단이든지 정당하다는 단순 논리, 흑백 논리가 우리 규제를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로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는 진영의 논리,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과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과연 영향을 분석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 편익은 어떤지 따져서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면서 우리 국민 생활의 편의 또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대안의 모색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규제들이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각 부처의 규제 혁신 TF가 있고요. 또 제가 민간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도 있습니다. 항상 규제 문제가 발생할 때 이 규제라는 게요 일종의 수질 관리하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우선 새로운 규제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 새로운 규제들이 불량 규제는 없는지 막아내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존하는 규제들이 기술과 시장이 진화하는데 적합한지 즉 여기 수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고 지금 있는 물이 또 썩지 않도록 하는 이 2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2가지 기능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원칙은 첫째, 민간의 관점에서
규제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 그동안의 규제는 규제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규제였다면 이제는 민간의 관점에서 보자. 그리고 규제가 이제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규제라도 지킬 때 힘들면 그게 불량 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에서 생각하는 규제 개혁의 한 방법은 100만 원이 들어가는 규제를 도입하려면 200만 원이 들어가는 규제를 없애라. 즉 하나가 들어가면 두 개를 빼라. 준수 부담의 관점에서 그런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규제 혁신의 방법이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규제들이 모호하니까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부패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안 되는 거는 확실히 안 되고 되는 거는 공무원 찾아와서 부탁 안 해도 되도록, 그게 오히려 선진형 규제 행정이다. 우리 규제도 그렇게 바꿔나가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자. 다시 말해서 사전 규제, 모든 사업자는 잠재적 범법자다라고 전제하고 만든 그런 규제들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정직하다. 오히려 잠재적 범법자들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단체 기업을 받는 이런 모순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민간의 자율과 민간의 정직을 믿어주되, 다만 그러한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 그래서 이러한 원칙 하에 규제 혁신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곡물 가격, 에너지 가격,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우리 내부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면 10% 기름값 올라간 것을 우리의 10% 생산성 증가로 상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규제 혁신이, 그동안 금리도 올라가고 또 취약계층 보호하느냐고 재정도 썼습니다만 금리 정책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 혁신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늘리고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황금 티켓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